그 대표님은 현재의 국민의힘이 극우 수구 정당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이런 극단 세력한테 지금 완전하게 장악이 됐다고 보십니까? 먼 원인이 있고 가까운 이유가 있는데 가까운 것부터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역시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을 한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 음모론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다가 이미 끝난 것을 다시 무덤에서 살려낸 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네. 그게 감염된 사람이 보수층의 한때는 보수층의 한 반쯤 됐어요. 오, 그렇게 많이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넘어가면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무례해요. 그런 집단이 형성됐어요. 그 집단이 바로 국힘, 국민의힘 당권파를 집어삼킨 겁니다. 그게 지금 장동혁 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믿지 않으면서도 비호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요새 보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람의 영혼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감염되어 버리면은 사람이 그냥 좀비가 되어 버려요. 네.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의 형태를 좀비적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좀비 정당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전한길 씨가 이제 입당을 한 후에 당원이 3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당원 수가 한 1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던데요. 그 장동혁 대표 측은 이 30만 명 책임 당원이라는 숫자가 당내 민주주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규칙이 되는 정당 구조에서 그 합리적 보수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극단주의 당원 그룹을 그 합법적으로 몰아내고 당을 쇄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렵죠. 다만 그 당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생각이 바뀌고 거기서 극단적 세력이 힘을 좀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워낙 많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영향은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보수의 주류를 차지하지는 못하죠. 이제 변두리로 밀려나죠.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보수의 이 중심 세력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건전한 보수 정당을 만드는 기회가 이번에 생길 겁니다. 선거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우 세력 심판이 이 보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재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여쭤볼게요. 근데 좀 죄송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대표님은 평생을 사실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보수우파의 스피커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자로서 뭐 특종 기사도 많이 썼고 뭐 정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그렇죠. 하셨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극우 음모론자들의 일부는 과거 대표님의 강성, 반공주의 논리를 자양분 삼아서 성장한 이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과거에 하신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현재 보수의 변질에 혹시 일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로 해본 적 없는데요. 왜 저는 네. 반공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가야지 반공으로 가면 독재로 갈 수가 있고 자유만 주장하다가는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니까
반공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간에서는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헌법 사실 상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국에 따라서 저는 항상 가운데를 중앙선을 걸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가 좌회전을 해버리면 제가 오른쪽 끝자리 아래에 그런데 사회가 또 우경화를 해버리면 또 저는 왼쪽에 서게 되고 그러나 저는 항상 사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헌법, 상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고 뭐 이렇게 논평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그 질문이 제가 나중에 드릴 질문에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 뭐 국제신문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라든가 잡지 마당에서 취재 기자를 하셨을 때라든가 좀 뭐 월간조선에 처음에 가셨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기자였다. 이렇게 모두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그 강경한 보수주의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극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들으셨죠. 나를 보고 극우라는 사람 많았어요. 예, 그랬던 분이 그래서 사실 그때 무슨 뭐 그 내란 세력이라 그래서 물론 무혐의 받으셨지만 그런 그 고발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러다 그런 분이 다시 이제 그 윤석열 계엄 이후 합리적 보수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런 변천이 이루어졌을까? 그거 참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제가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네. 제가 70년대, 80년대 썼던 기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공화국에서 살면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양 있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사는 공정하게 써야 된다. 그러나 논평은 상당히 선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 보면은 기사를 논설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논설을 기사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진보적 무슨 보수적 이런 말 제가 좀 싫어해요. 네. 굳이 내가 보수란 말을 내가 보수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불리는 게 맞을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은 보수적 시각인데 보수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중요시하고 효도나 충성이나 헌법이나 이런 기존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된다. 사실. 자유민주적 사실관을 가지고 보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통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어라 해직을 제가 제일 많이 당한 기자예요. 3번 당하셨죠? 3번 당하고 네. 다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3번 다 당한 게 그 기사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허위 기사를 써가지고 조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비밀인데 왜 당신이 썼느냐 해가지고 제가 해직을 당했습니다. 군사정권 때 예, 근데 거죠. 박정희 때는 포항석유 내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자꾸 뭐 산유국 운동을 하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논문을 썼다가 그게 해직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해직이 됐고 그다음에 한국 내 미 CIA라는 기밀을 갖다 폭로하셨죠. 그게 또 네. 해직 사유가 됐어요. 네. 자 그렇고 뭐 요사이 제가 윤석열 비판하는 것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사실을 부정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고 네. 특히 제일 제가 심각하게 비판했던 것은 의료 대란입니다. 네. 의료 대란. 네. 그게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권력으로 밀어붙였다가
한국의 의료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체제인데 그걸 그냥 무너뜨릴 정도로 해치니까 이거는 일종의 문명 파괴라고 봤습니다. 저는 네. 좋은 제도의 합의 문명인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저는 윤석열의 몰락을 의료 대란으로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의료 대란으로 해서 의사들 표가 완전히 이탈하고 의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표가 아마 100만 표는 됐을 네. 거예요.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 전에 한 달 전에 저는 이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 의료 대란 그때는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개혁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민심이 반드시 바뀐다. 바뀌면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 대란으로 크게 진다. 수도권에서 몇십 석 날아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네. 저는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만들어 놓은 이 좋은 제도가 오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부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싫어하고 저는 위험하게 생각해요. 제도는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거 개선을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부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야지.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청 해체 이것도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저는 한때 문명 파괴자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그 양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상식이 있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이든 후든 아니면 선거가 끝난 후라도 새로운 보수정당 같은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구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소멸될 뿐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다가 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극우 세력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하고요. 극우 세력 심판하는 방법은 상당히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다 극우라고 생각해가지고 떨어뜨릴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도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하되 전체적인 흐름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극우 심판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우 심판을 해야 건전한 보수가 재건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건전한 여야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야당이 비로소 여당을 견제하게 됩니다. 지금 장동혁 이 극우파가 지배하는 국힘당은 야당 노릇을 그동안 포기했잖아요. 포기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과 가장 예리하게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허위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제명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민주당은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적형이라 그럴까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에 충실한 게 바로 극우 세력입니다. 당 게시판 사건으로 네, 쫓아냈죠. 근데 대표님께서 요즘에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연대론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 사람이 연대를 하고 각자 그 출마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 해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노선에 목소리를 내어서 반대했던 사람이 그 세 사람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반대하고 불법계엄에도 반대를 했어요. 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불법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은 이준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 사람이 보수 재건을 할 때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적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다
지지 기반이 있고 나이도 오세훈 60대, 한동훈 50대, 50대, 이준석 40대. 네. 그것도 세대적으로도 잘 맞고 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보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능한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 맡은 데서 이번 선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보수 재건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은 출마를 해야 되죠. 네. 저 오세훈 시장 출마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할 지역을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지사가 어떨까라고 제가 뭐 한번 정책 상상력을 해보았는데 현재로는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원하지 않죠. 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지도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한 덩어리로 묶기에는 지금 이 선거판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네.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이 지금 컷오프에 반발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되면은 또는 기각되더라도 탈당해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은 주호영, 한동훈 이렇게 보수 재건 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가 대구판에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이번 선거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보수 재건을 할 인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명당에서 국힘에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으로 나가 있고 이 지금 선거 끝난 후에 국민의힘으로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건 다른 어떻게 당을 될지 몰라요. 어떻게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당권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극우 세력은 스스로 다 당권을 놓고 미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 내에서 그때는 이제 당원들까지 흥분하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국힘당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외부에 새로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으로 대거 이탈해서 가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냥 극우 소수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새로운 당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가고 뭐 오세훈 시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꼭 뭐 한 덩어리로 딱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돼요. 네. 이 세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전략은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분진 합격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목표가 하나면은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 따로 진격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선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한다는 게 분진 합격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뭐 같이 하자 연대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 사이가 일단 너무 안 좋더라고 싫어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분들이 어떻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자꾸 한 덩어리로 묶으려면 안 돼요. 네. 저 각자 그래서 제가 분진 합격이라는 말을 중요시하는데요. 각자 영역에서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지금 있는 게 다 같은 방향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이냐 하면은 일단 윤석열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윤핵관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고 극우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더라도 하는 활동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당을 새로 만드느냐 마느냐로 이제 일종의 분열 시대로 들어갔다가 거기 다시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대표님은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뭐 극우 세력
이제 무너져야 되니까 아예 망가지려면 아주 처절하게 망가지는 게 낫다. 혹시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처절하게 망가져야 돼요. 음. 그러니까 바닥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그동안에 이 보수 정당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지.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엔 아마 틀림없이 철저하게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열릴 거고 철저하게 망가진다는 건 이겁니다. 국민들이 극우 세력, 이 윤호개인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 음모론자들이 얼마나 이게 문제 집단이라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18%, 19% 나오고 놀랍게도 비호감이 있잖아요. 비호감 70%잖아요. 야당은 동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비호감이 70%였던 적은 없어요. 국민들이 극우 세력의 무례한 행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쓴 게 바로 비호감 70%라는 이 수치입니다.